저는 김정은의 돈줄을 쥐고 있던 북한 39호실 외화벌이 총책이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돈을 더 내놓으라는데 어째서 그런가 물었더니 대뜸 보위부 놈들이 우리를 바싹 쫓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한 간부였지만 제 눈앞에서 아내가 굶어 죽고 조카들이 꽃제비가 되는 현실을 보며 그곳이 겉과 속이 다른 거대한 금빛 감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아니라 글쎄 우리 공화국 보위부 놈들이 여기까지 추적해 들어왔다는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자유의 땅에 온 이유는 더는 숨길 수 없는 북한 정권의 충격적인 진실과 제 조카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도 여전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었지요. 김정은의 돈줄을 끊고 탈북한 저를 북한 정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협박했지만 저는 기어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은신처를 바꿔댔어요. 저 말입니다. 강성철이라고 합니다. 조국에선 39호실 외화벌이 총책으로 일했어요. 겉으로는 번듯한 간부처럼 보였죠. 창문도 없는 작은 쪽방에서 숨죽여 지내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쥐새끼들 갉아먹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김정은 원수님의 돈줄을 쥐고 있으니 다들 저를 어려워하고 또 부러워하더군요. 하지만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문이 벌컥 열리고 보위부 놈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금빛 감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매일 밤 지옥 같은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어요. 저와 함께 온 동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얼굴에 패인 이 깊은 주름들, 핏발선 눈동자, 전부 다 그 지긋지긋한 현실의 증거입니다. 브로커들은 또 얼마나 간악한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탈북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돈을 더 뜯어내려 하더군요. 창밖을 보세요. 저 회색빛 건물들,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 저 풍경처럼 제 마음도 얼어붙은 지 오래입니다. 조금만 불평해도 당장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밤이 되면 사무실 불빛마저도 제 죄책감을 비추는 것 같아 끄고 앉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우리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건 고요함 뿐이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감시의 눈길이 느껴져 등골이 오싹했죠. 그래도 어쩝니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낮으로 정보를 모으고 또 다른 브로커들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고난의 행군 때였어요. 제 아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몇 번의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위부 추격을 따돌리고 다른 마을로 도망치기도 했어요. 남은 건 어린 조카들 뿐이었죠. 부모를 잃고 길바닥에서 꽃제비 신세가 된 아이들을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안도감도 잠시, 또다시 시작되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지요. 그 애들 뼈만 앙상한 몸으로 낡은 옷을 걸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충성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건지, 매일 밤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체제에 대한 회의 아시겠습니까? 겉으론 그럴싸한 이상을 내세우지만 정작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현실. 그때까진 이 낯선 땅에서도 작은 평화라도 찾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모순의 한가운데서 원수님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제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다리를 다친 조카 춘삼이는 열이 좀 내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고, 작은 조카 용남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내내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한 이틀은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숨을 돌렸지요. 매일매일 고급 외화를 만지면서도 제 조카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브로커놈이 구해준 허름한 은신처, 쥐새끼들이 천장 위로 뛰어다니는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한숨 놓았다고 생각했지요. 원수님의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39호실에 대한 감시와 압박은 날마다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날 저녁이었어요. 브로커놈이 식료품을 사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오더군요. 위에서는 끝없이 실적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대로 아우지 탄광 같은 곳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숨막히는 나날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차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를 감시하는 눈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걸 알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놈의 뒤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고 온몸에 피가 식는 줄 알았습니다. 에다 공안 복장을 한 놈들이었지요.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림자조차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놈은 제 눈을 피하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지요. 제가 그놈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말이어요.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넘긴 개만도 못한 놈이었지요. 이젠 정말이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제 미래는 물론이고 제 조카들의 미래까지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놈들이 총을 겨누며 들이닥치려는 찰나 본능적으로 조카들을 잡고 뒤쪽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고요. 깨진 유리 파편이 팔에 박혔지만 아픔도 느낄 새가 없었어요. 그저 조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이 숨막히는 금빛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저 아이들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밖으로 뛰어내리자마자 싸늘한 밤 공기가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춘삼이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용남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결심을 굳히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수 있었어요. 제게 남은 건 그 별빛 같은 희망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다급한 고함 소리와 총성이 들려왔고 놈들이 벌써 쫓아오고 있었지요. 제가 살던 곳은 말입니다. 언제나 감시의 눈길이 따르던 곳이었습니다. 숨쉬는 공기마저도 누가 듣고 있나, 누가 보고 있나 살피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지요.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뒷골목을 헤치며 뛰었지요. 나라에서는 늘 강성대국을 외쳤지만 현실은 시커먼 아궁이의 불조차 제대로 지필 수 없는 날들이 태반이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공한 놈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윗선에서는 끊임없이 돈주머니를 채우라 합디다. 이 명목, 저 명목으로 바쳐야 할 돈은 산더미 같았고 그걸 대지 못하면 숙청의 칼날이 언제 목을 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고향에서 보던 보이부놈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저도 이 체제가 옳다고 우리 수령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등을 꿰뚫는 듯한 착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감시의 눈이었어요. 한 발짝 내딛는 순간마다 숨이 턱턱 막혔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은 제 믿음을 조금씩 아주 서서히 갉아먹더군요. 용남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춘삼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숨을 헐떡였어요. 특히 제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꼬마들은 늘 배를 골았고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로 온몸을 덜덜 떨며 다녔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세상에 부럼없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노래했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에는 배고픔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숨고를 반복하다가 허름한 골목 끝에 겨우 숨을 돌렸지요. 그 작은 손으로 장마당에서 주운 나뭇가지 몇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카들은 제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대로 두면 이 아이들은 저와 똑같은 삶을, 아니, 어쩌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골목,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저희를 찾아 헤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힘없는 제가 이 거대한 체제에 맞설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저 허리 굽혀 숙청을 피하고 윗선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연명하는 것 외에는요. 하지만 그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송장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드디어 말입니다. 그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꿈꾸던 마지막 관문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카들 손을 꽉 잡고 숨죽여 걸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그 순간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조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릴까? 저 멀리 감시 초소의 불빛이라도 보일까봐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에 발을 디딜 때마다 으스스 소리가 나면 온몸이 경직되는 기분 아시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감시와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덜덜 떠는 어린 것들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고생을 시키는 게 옳은 일인가 수없이 되물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보여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냐고요? 물론 있었지요.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릴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겨우 국경을 넘고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뭡니까? 허나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다시 긴 여정이 시작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카들의 비쩍 마른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좁은 화물칸에 몸을 숨기고 며칠 밤낮을 달려야 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흔들림 속에서 조카들은 지쳐 잠들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다시 그 지옥 같은 땅으로 끌려갈까봐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조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제 후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헤매고 헤매어 마침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발 아래로 펼쳐지더군요. 저는 이 광기 어린 절대 권력의 정면으로 등 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벗어나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것도 다 꿈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고향 땅은 점점 멀어지고 그곳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굴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제 핏줄인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되뇌이며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땅, 자유의 땅이라고 하더군요. 자유를 향한 그 갈망, 그게 한번 불붙으니까 말입니다. 도저히 꺼지지 않더라고요. 조카들을 안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긴장과 고뇌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더군요. 그 작은 눈망울에 제가 꿈꾸던 자유가 비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나이 예순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저는 김정은의 돈줄을 끊어버린 배신자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저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영원한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 땅에서 살아오면서 얻은 것이 뭐겠습니까? 잔뼈 굵게 살아온 세월만큼 눈치와 경험, 그리고 어디에 어떤 길이 숨어 있는지 아는 요령 같은 거였죠.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반드시 붙잡아 처단할 것이다. 그들의 으름장이 귀에 맴도는 듯 했지요. 이제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된 겁니다. 이 비행기가 저를 데려다 준 곳은 새로운 희망의 땅인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탈북,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를 도와준 사람들까지 모두 비극을 맞을 수 있으니 정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조선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안도감은 뭐라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더라고요. 여기 정착하는 과정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인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북조선 정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보위부의 서슬 퍼런 감시망은 하늘에 촘촘하게 걸린 그물 같았어요.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없었지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남은 가족들에게 해코지라도 갈까봐 밤잠을 설쳤던 날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아직 그 감시와 공포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그물의 틈새를 찾아야만 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인맥과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언어는 같다고 해도 쓰는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었고 내가 과연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도 컸습니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일했던 혹은 저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했죠. 그들에게 직접적인 탈북 계획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래저래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북조선에서는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 그 자유가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탈출 경로였습니다. 북조선 땅을 벗어나는 길이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마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배급 걱정 없이 쌀을 살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며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입니다. 함경북도 두만강 접경 지역이 답이었어요. 그곳은 험준한 산악지형에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 경비대의 감시가 삼엄하기 짝이 없지만 그만큼 넓고 거칠어서 오히려 빈틈이 많다고 할 수 있었지요. 북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강변을 따라 흐르는 바람소리가 마치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곳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북조선에 남겨진 제 가족들과 동포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다음은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 아무나 믿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탈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북조선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대변하는 증언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제 인맥을 통해 몇몇 이름들이 오르내렸지만 저는 한 명,
아주 오래전부터 소문으로만 듣던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저는 이제 강성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주 작을지라도 이 작은 목소리가 모여 언젠가는 북조선 땅에도 자유의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는 과거 여러 차례 사람들을 무사히 넘겼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무엇보다 돈만 밝히는 자라는 평판과 달리 약속은 지킨다는 평이 있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우리 동포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날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소문이라는 것도 믿을 만한 것인지 그저 떠도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요. 마침내 희미한 달빛 아래 허름한 오두막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제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보더니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의 안도감이란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흔적을 지우고 감시망을 피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당연히 추적할 테고 저의 부재는 즉시 발각될 겁니다.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사를 준비했던 사람처럼 주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멀리 아는 친척 집으로 간다거나 병을 핑계로 요양을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불필요한 서류들은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집안에 남아있을 만한 제 흔적들을 아주 치밀하게 지워나갔어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골목길을 지날 때면 주위의 그림자 하나조차도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칠 때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제 눈앞에 그려지는 자유의 그림자를 향해 저는 멈출 수 없는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조카 녀석들 손을 잡고 두만강가에 다다랐을 때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물은 꽝꽝 얼어붙어 하얀 길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아니, 길이라기보다는 죽음의 문턱 같았지요. 숨을 쉬면 허파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고 아이들은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제가 그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아마 그 애들은 제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 작은 손에 이 아이들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저 멀리 강 건너편 초소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우리를 노려보는 감시의 눈 같았지요. 그 불빛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딱 한 번만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기도했더랬습니다. 발밑 얼음이 파삭하고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죠. 혹시라도 얼음이 깨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질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아이들이라도 빠지면 저는 정말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음이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저쪽 보이보원들 귀에도 다 들릴 것만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도 천둥처럼 울렸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뒤를 따랐어요.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봐 섣불리 말도 못 붙였죠. 그저 손을 더 꽉 잡고 괜찮다, 괜찮다 하고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얼음 위를 걸었을 때였어요. 저 멀리 강변에서 불빛이 번쩍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우리 쪽으로 서치라이트가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들켰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제 옷을 더 세게 움켜쥐더군요. 그놈들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저쪽 강기슭에서 무전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뛰어! 무조건 뛰어!
제가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죠. 아이들을 이끌고 죽으림을 다해 뛰었어요. 얼음 위라 발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총소리가 탕 하고 허공을 갈랐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봐야 했죠. 그 애들의 눈을 보는데 제 발이 멈출 수가 없더군요. 총알이 귓가를 스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을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강 건너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었지요. 그놈들은 이미 우리 뒤를 바싹 쫓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말입니다. 정말이지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어요.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내내 심장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감기슬게 다 모래밭에 주저앉았을 때 그제야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감정이었어요. 마침내 희미한 달빛 아래 허름한 오두막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제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보더니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의 안도감이란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흔적을 지우고 감시망을 피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당연히 추적할 테고 저의 부재는 즉시 발각될 겁니다.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사를 준비했던 사람처럼 주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멀리 아는 친척 집으로 간다거나 병을 핑계로 요양을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불필요한 서류들은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집안에 남아있을 만한 제 흔적들을 아주 치밀하게 지워나갔어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골목길을 지날 때면 주위에 그림자 하나조차도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칠 때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제 눈앞에 그려지는 자유의 그림자를 향해 저는 멈출 수 없는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조카 녀석들 손을 잡고 두만강가에 다다랐을 때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물은 꽝꽝 얼어붙어 하얀 길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아니, 길이라기보다는 죽음의 문턱 같았지요. 숨을 쉬면 허파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고 아이들은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제가 그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아마 그 애들은 제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 작은 손에 이 아이들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저 멀리 강 건너편 초소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우리를 노려보는 감시의 눈 같았지요. 그 불빛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딱 한 번만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기도했더랬습니다. 발밑 얼음이 파삭하고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죠. 혹시라도 얼음이 깨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질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아이들이라도 빠지면 저는 정말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음이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저쪽 보이보원들 귀에도 다 들릴 것만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도 천둥처럼 울렸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뒤를 따랐어요.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봐 섣불리 말도 못 붙였죠. 그저 손을 더 꽉 잡고 괜찮다, 괜찮다 하고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얼음 위를 걸었을 때였어요. 저 멀리 강변에서 불빛이 번쩍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우리 쪽으로 서치라이트가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들켰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제 옷을 더 세게 움켜쥐더군요.
그놈들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저쪽 강기슭에서 무전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뛰어! 무조건 뛰어! 제가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죠. 아이들을 이끌고 죽으림을 다해 뛰었어요. 얼음 위라 발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총소리가 탕 하고 허공을 갈랐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봐야 했죠. 그 애들의 눈을 보는데 제 발이 멈출 수가 없더군요. 총알이 귓가를 스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을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강 건너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었지요. 그놈들은 이미 우리 뒤를 바싹 쫓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말입니다. 정말이지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어요.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내내 심장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강기슭에 다 모래밭에 주저앉았을 때 그제야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감정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돈을 더 내놓으라는데 어째서 그런가 물었더니 대뜸 보이부 놈들이 우리를 바싹 쫓고 있다는 거예요. 국경 경비대가 아니라 글쎄 우리 공화국 보이부 놈들이 여기까지 추적해 들어왔다는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도 여전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었지요. 그때부터였어요.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은신처를 바꿔댔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쪽방에서 숨죽여 지내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쥐새끼들 갉아먹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언제 문이 벌컥 열리고 보이부 놈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함께 온 동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브로커들은 또 얼마나 간악한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탈북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돈을 더 뜯어내려 하더군요. 조금만 불평해도 당장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우리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낮으로 정보를 모으고 또 다른 브로커들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러면서 간신히 몇 번의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이부 추격을 따돌리고 다른 마을로 도망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안도감도 잠시, 또다시 시작되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지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건지, 매일 밤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까진 이 낯선 땅에서도 작은 평화라도 찾은 줄 알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조카 춘삼이는 열이 좀 내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고, 작은 조카 용남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내내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한 이틀은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숨을 돌렸지요. 브로커놈이 구해준 허름한 은신처, 쥐새끼들이 천장 위로 뛰어다니는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한숨 놓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안도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날 저녁이었어요. 브로커놈이 식료품을 사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오더군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차고 날카로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놈의 뒤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고 온몸에 피가 식는 줄 알았습니다. 공안 복장을 한 놈들이었지요. 브로커놈은 제 눈을 피하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지요. 제가 그놈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말이어요.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넘긴 개만도 못한 놈이었지요. 놈들이 총을 겨누며 들이닥치려는 찰나 본능적으로 조카들을 잡고 뒤쪽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팔에 박혔지만 아픔도 느낄 새가 없었어요. 그저 조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밖으로 뛰어내리자마자 싸늘한 밤 공기가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춘삼이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용남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뒤에서는 다급한 고함 소리와 총성이 들려왔고 놈들이 벌써 쫓아오고 있었지요.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뒷골목을 헤치며 뛰었지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공한 놈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고향에서 보던 보이부 놈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등을 꿰뚫는 듯한 착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감시의 눈이었어요. 한 발짝 내딛는 순간마다 숨이 턱턱 막혔지요. 용남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춘삼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숨을 헐떡였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숨고를 반복하다가 허름한 골목 끝에 겨우 숨을 돌렸지요. 조카들은 제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골목,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저희를 찾아 헤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말입니다. 그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꿈꾸던 마지막 관문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카들 손을 꽉 잡고 숨죽여 걸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그 순간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릴까, 저 멀리 감시 초소의 불빛이라도 보일까봐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에 발을 디딜 때마다 으스스 소리가 나면 온몸이 경직되는 기분 아시겠습니까? 옆에서 덜덜 떠는 어린 것들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고생을 시키는 게 옳은 일인가 수없이 되물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보여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겨우 국경을 넘고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뭡니까? 허나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다시 긴 여정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좁은 화물칸에 몸을 숨기고 며칠 밤낮을 달려야 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흔들림 속에서 조카들은 지쳐 잠들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다시 그 지옥 같은 땅으로 끌려갈까봐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헤매고 헤매어 마침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발 아래로 펼쳐지더군요. 아, 이제 정말 벗어나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것도 다 꿈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고향 땅은 점점 멀어지고 그곳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굴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땅, 자유의 땅이라고 하더군요. 조카들을 안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긴장과 고뇌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더군요. 그 작은 눈망울에 제가 꿈꾸던 자유가 비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저는 김정은의 돈줄을 끊어버린 배신자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저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영원한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반드시 붙잡아 처단할 것이다. 그들의 으름장이 귀에 맴도는 듯 했지요. 이제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된 겁니다. 이 비행기가 저를 데려다 준 곳은 새로운 희망의 땅인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조선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안도감은 뭐라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더라고요. 여기 정착하는 과정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인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북조선 정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남은 가족들에게 해코지라도 갈까봐 밤잠을 설쳤던 날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아직 그 감시와 공포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언어는 같다고 해도 쓰는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었고 내가 과연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도 컸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 그 자유가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배급 걱정 없이 쌀을 살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며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북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북조선에 남겨진 제 가족들과 동포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탈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북조선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대변하는 증언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강성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주 작을지라도 이 작은 목소리가 모여 언젠가는 북조선 땅에도 자유의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우리 동포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날을 앞당기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